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전 시간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그 다음에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알아봤습니다. 그걸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자, 이 그 시장 전체에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균형이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자, 이 어떤 지역이 있다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를요, 시장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자, 소위 공급자 한 명 한 명의 공급 곡선을 모조리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이렇게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퀄러티 해주는데, 이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를 변화시키거나 공급의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곧바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입니다. 곧바로.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자, 이렇게 균형각에서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줄게요. 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이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네요. 사고자 하는 양,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곡선이니까 공급 곡선은 팔려는 양을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이 초과됐다. 혹은 이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살려는 아줌마들은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건 한 300개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잘 받다가 자꾸 싸게 파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공급자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자,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사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안 팔려고 하겠죠. 공급량이 점점 줄어든다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하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네요. 다시 말하면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진다입니다. 이번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줄게요.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다.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다. 그럼 이거를 수요가 초과됐다. 혹은요, 초과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가 초과됐다. 그러니까 예컨대 넌 아파트 단지에 팔려고 내는 물건은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아줌마들이 한 2,000명은 가서 서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초과 수요다. 이때는 이제 공급자가 힘이 세지는 겁니다. 공급자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얘들은 사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팔려는 양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결국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그 경제학은 크게 넓게 따진다면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케인즈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논리는 자, 시장은 그 물건이 이렇게 남아돌거나 모자라죠. 그러면 자, 이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이거를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더라도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잠시 그 공급의 균형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를 자,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 균형점이 일정 불변은 아니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해 나가거나 공급이 변할 때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P0,
표제 이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자 만약에 사람들의 뭐가 증가했다고요? 뭐 소득 같은 게 증가하거나 뭐 선호도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증가는 오른쪽.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은 올라갔네요. 균형량은 뭐라고요? 증가한다. 바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 감소하는 경우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공급이 변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자, 만약에 뭐 기술 수준 같은 게 향상됐다. 기업들이. 그러면 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증가는 우측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은 하락했네요. 균형량은요 증가했네요. 자 반대로 공급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쳐볼게요. 감소한다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것만 잘 정리하시고 자 5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5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자 먼저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항상 대체재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비 입장에서는 하이트 같은 걸 대체재, 하이트 입장에서는 오비가 대체재 이런 식으로 이 바꾸어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대체재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얘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오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감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가 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하겠네요. 2번 보시면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자 무조건 뭐라고요? 자, 이 변화폭이 큰 거 있죠? 요것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전 시간은 아니고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는데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감면되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데 거기 괄호친 거 보니까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변화폭이 크다. 그러면 자, 이 공급만 증가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공급의 증가.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는 여기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네요. 자, 이것도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하락. 그 다음에 건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것도 공급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네요. 가격 하락. 그 다음에 5번부터 먼저 볼게요. 매수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떨어지려고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해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죠. 그래 지금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는 감소. 그러니까 가격 하락입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인데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작다고 했죠. 공급의 변화폭이 작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수요의 변화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만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은 뭐라고요?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초과 수요 상태라면 가격 올라갈 거고 합니다. 자, 가격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량도 이제 증가하겠네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수요량 감소하겠네요. 이게 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여기서 올라가는 바람에 수요량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증가하겠네요.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면 이런 상태라면 자, 이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겠죠.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량은 증가하려고 하겠네요. 공급량 뭐라고요? 감소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균형이 이렇게 달성됐다. 그러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이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이 상태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이라든가 또는 공급의 결정 요인이 변하게 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변함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균형 상태의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하에서,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균형에 이르는 과정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균형에 이르는 과정. 자, 거기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약간 좀 까탈스러운 문제네요. 요 지문은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요거는 이제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고, 요거는요. 어떤 식으로 균형에 이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균형에 이르냐.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이 감소하면은 이거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아파트 살리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는 감소하다. 그러면 현재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현재 가격에서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사려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사려는. 그러니까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만큼 뭐라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겁니다.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물건이 남아둔다는 얘기죠.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떨어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살려다가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소비량은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다시 읽어볼게요. 자,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에 기존의 가격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죠. 요거는 자, 이 옛날보다 뭐라고요? 하락하게 된다 해줘야 돼요. 기존 균형 가격보다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그 다음에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항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자, 요 점에서는 팔려는 양과 사고자 하는 양이 똑같죠. 요 점에서는, 그러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판매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일치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일치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QD는 900-P랍니다. 자, 그러니까 QD는 요거는 이제 방정식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900-P랍니다. 그리고 QS는요, 공급량은요, 이 방정식으로 써놓으면은 2P랍니다. 2P. 이렇게. 요거를 올려도 되고, 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소득의 증가로 수요 함수가 QD가 1200만에서 P로 변했답니다. QD가 사람들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1200만에서 P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 함수는 변했다는 얘기는 없네요. 공급량은. 그러니까 그냥 2P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 시장 상황이, 그러면 자,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일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얘와 얘. 그러면 2P는 900-P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걸 900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형태라면 이제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900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900을 3으로 나누니까, 자, 균형 가격은 얼마라고요? 300이 되는 겁니다. 300. 그러면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 이렇게 볼게요.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얘들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300 집어넣으니까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 되겠네요. 균형량은요 600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소비가 변하는 바람에 수요가 변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 P는 뭐라고요? 1200-P다. 넘기게 되면 3P가 되겠네요. 3P는 1200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아까처럼 P는요
얘를 요거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얘를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400이 되겠네요. 400.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균형량은 40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 4, 8 해갖고요. 800이 되는 겁니다. 800. 그러니까 800개. 자, 그래서 가격은 얼마 올랐어요? 100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균형 200이 올랐네. 200 뭐 제곱미터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600에서 800으로.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균형 가격은 자, 부호가 10,000원이었네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요. 600에서 얼마라고요? 800제곱미터로 증가했다. 1번을 정답으로 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해 보시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보다 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9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9번을 먼저 했다가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번. 자, 항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자,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이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에 관한 설명이다. 열거하였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당신 항상 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먼저,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항상 대체재 하면 뭘 써놓으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를 딱 써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비를 분석할 때는 하이트 같은 걸 대체재, 하이트를 분석하면요, 오비가 대체재인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하이트는 더 살려고 하고, 오비는요,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감소하니까 가격은요, 하락하겠네요. 그래서, 자,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완제 하면은요, 자, 이 커피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을 딱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전부 다 커피에다가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는 프림 같은 걸 보완제, 프림 입장에서는요, 커피가 보완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때 어떤 재화에 있어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커피 입장에서 프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덜렁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맞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금융자산의 투자성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요것도 맞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주식이나 채권에 자꾸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여기는 부동산 안 사려고 할 겁니다. 안 사려고 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요거는요,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금리 하락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보다 변화폭이 크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이 변화폭이 크다.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공급을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자,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하락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LTV의 확대는 이거 대부 비율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아파트 담보가치에 비해서 많이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LTV가 확대되면 부동산 가격은 뭐라고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 요인이 아니라 상승 요인이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가 뭐예요? 인플레라는 것은, 자,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여 상승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자, 지금부터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어떤 지역에 대림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 요 지역이 있는데, 자, 다시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요 대림 아파트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갖고 있는데, 대림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걸 XG 해줄게, XG. 자, 그러면,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자, 수요자 입장에서 대림 아파트의 수요량을 결정할 수 있는,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더 많이 살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삼성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게 분양한다. 그럼 얘 살래다. 다른 삼성 살 수도 있죠.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자, 세금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뭐 선호도라든가 소비자 입장 예상 이런 거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이제 영향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얘네들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자,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얘들이 변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얘가 변할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얘가 변할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자, 이 주식회사 대림산업 입장에서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급자 측면에서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먼저 아파트의 그 지역 시세. 자, 생산비가 비슷하다면 가격이 좋은 데다 막 지으려고 할 겁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요소의 가격,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의 가격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세금이라든가 이자리라든가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이런 거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자,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이라 하는데 이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일라스티시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를 씁니다. 디맨드. 그래서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크게 변하냐,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10% 변했는데 얘는 50% 변했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얘가 10% 변했는데 얘는 1%밖에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둔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겠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율분의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의 변화. 근데 여기서는 계산하다 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호 자체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수요 법칙에 예외가 없는 한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100% 나오는데 예외가 없는 한은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려고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거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 계산할 때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계산하되 나중에 해석만 하시면 돼요. 해석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해 보자. 한 세 가지 정도만 계산해 보자. 이렇게 자,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자, 한 9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90을 10으로 하니까 9죠. 9는 1보다 크네요. 이런 거를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니까 1보다 작죠. 이런 걸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수요량도 딱 10% 줄이려고 한다. 1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0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척도를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형태로 한 놈, 얘는 뭐라 할까요? 두 놈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 콜라 같은 거 생각할게요. 콜라. 자, 콜라고 요거는요. 쌀이라고 해볼게요. 쌀. 콜라고 쌀이다. 자, 그래서 가격. 이거는요. 소비량. 가격, 소비량. 이렇게 되는데 자,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 곡선 자체가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완만한 형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비하여 자, 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자, 콜라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 이 콜라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콜라 가격만 무지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너 아니라도 만족감이 비슷한 것들을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너 아니라도 나 대체제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맥콜, 환타, 사이다, 비타 500, 별의별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니까지 얼마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팍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쌀 볼게요. 쌀의 가격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자,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거의 안 줄어들네요. 조금밖에 안 줄었죠.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고기 먹던 거를 10공씩 먹으러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가격 변화에 거의 집안 쌀은 먹는 쌀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제 대체제가 이제 라면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체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니까 그냥 거의 삼시세끼 쌀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일라스티시티 서플라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 할까요?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측정한 걸 뭐라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계산상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씌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제가 됐든 얘가 됐든 무조건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석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석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은요. 같이 움직인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한 8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8이네요. 80을 10으로 하니까 해서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 다음에 가격이 한 10% 올라가니까 한 공급량은 2%만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은 10으로 하니까 0.2네요.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둔하게 반응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공급량도 딱 10% 올리려고 하죠. 이걸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요. 단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2가지. 자, 어디 갔어요? 한 놈,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놈. 이렇게 해볼게요. 한 놈, 두 놈. 자, 먼저, 자, 가격, 이거는요, 판매량, 가격, 판매량.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네들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 급한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건설업자가 이만큼 아파트 지어 팔으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죠.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네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무지막지하게.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아주 잘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거의 안 늘어났네요. 조금밖에.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이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자,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이 숫자로 동원한다면요. 가격이 한 10% 올라가니까 한 80% 늘리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자, 10% 올라가니까 2%만 늘리려고 하죠. 0.2네요. 그러니까 자, 그 1보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굳이 숫자로 한다면 10% 올라가니까 한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로 하자. 자,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도 이만큼, 하락해도 이만큼, 올라가도 이만큼, 그게 항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수요를 감소시켜봐요. 수요가 여기서 감소하게 되니까 여기서 감소했죠. 그러니까 가격만 하락했네요. 가격만 하락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균형 임대료는 하락하는데 균형 거래량은요 불변이네요.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변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 보겠습니다. 자, 장기보다 단기일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맞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라 할까요? 단기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할까요? 장기라고 해보자. 시장 전체에서 따져볼게요. 시장 전체에서 이번 달에 갑자기 평균으로 임대료가 올라갔다 쳐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올라가니까 나도 집 하나 사야 되겠다.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있다가 집 한 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모으는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집 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자, 아무래도 돈 빌리든지 아니면 뭐 집 얼른 사든지 하는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임대주택 소비량이 크게 줄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도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커진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고 요거는 뭐라 할까요? 일반적인 토지라고 쳐볼게요. 일반적인 토지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는 개발 제한구역이죠. 이런 데는 용도가 상당히 제한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못 짓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개미떼처럼 사겠다고 달려들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인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도는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커진다. 커진다는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인 1보다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자의 요거를 안 했는데 요거 해볼게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어떤 임대주택이 있다고 쳐볼게요. 원룸이 있다. 원룸이 딱 있는데 이렇게 원룸의 주인을 임대인, 여기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을요 임차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때 자 여기서 요 임차인들은 이런 식으로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임대료가 싸면 더 많이 소비하고 죄송합니다. 싸면은 뭐라고요? 더 많이 소비하고 비싸면요 더 소비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시장에서는 적정한 균형 임대료와 균형량이 결정될 겁니다. 이때 자, 요 아래 요 면적 자체가 결국은 임대료하다가 균형량을 곱한 거죠. 적정한 임대료에다가 균형량을 곱한 거죠.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 자, 이때 이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 공곡선 자체가 뭐냐면 자, 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는 비용 곡선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이만큼 공부할 때 자기도 뭐가 들어갔다고요?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생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공부할 때 자기도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윤을 포함해서 적정한 이윤, 정상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린 게 공곡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만큼 공부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만큼 공부할 때 단위당 더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게 뭐라고요?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올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 요 아래 면적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지출액.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 근데 여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차인. 자, 임차인의 소비 행태가, 자, 그려볼게요.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 행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자, 너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볼게요. 자, 만약에 공급곡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칠게요. 이렇게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 어디 갔어요?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총수입액이 된 겁니다. 총수입액.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지출액. 근데 임대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리겠다. 올렸더니 이렇게 이 점에서 이리로 갔으니까 임대 수입이 팍 줄어들었네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줄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사람이 다 나갔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올렸으면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져가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원룸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다는 얘기죠. 오피스텔도 있고, 그러니까 다 나가니까, 거의 다 나가니까 임대를 올려봐야 임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임차인들의 소비 행태가. 그러면 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총 수입액인데 임대료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리겠다. 자, 올렸더니 임대 수입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무지막지하게 이만큼에서 이만큼 팍 늘었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긴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대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임대 수입이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소비 행태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를 자꾸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꾸 임대를 올려봐야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냥 자꾸 낮춰갖고 계속 살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이런 걸 얘기합니다. 비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자의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겁니다. 임대를 올릴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4번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맞네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5번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나는 이런 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격을 올려봐야 임대를 올려봐야 계속 손해죠. 그러니까 임대를 자꾸 낮추는 게 임대 수입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나는 임대인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다음은 부동산 공급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예, 공급은 자, 여기 이쪽으로 다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공급이라 하는데 자, 기억번 볼게요. 장기 공급선의 경사도가 가파른 것은 이런 거 공사도가 완만하다. 이런 거 뭐라고요? 급하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틀렸네요. 장기 공급선이 아니라 단기 공급곡선의 경사도가 가파른 것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단기 공급곡선의 경사도가 가파른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자, 이거를 이 단기라는 겁니다. 단기. 자, 2번 볼게요. 자, 니은번 보시면 기술의 변화라든가 소득의 변화, 생산비의 변화는 공급곡선의 이동을 가져온다. 자, 맞는 듯한데 소득의 변화 있죠? 이 소득의 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를 변화시킨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의 공급선은 자,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있을 때면 이걸 전부 다 수평적으로 합친 거를 뭐라고요? 시장의 전체의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시장의 공급곡선은 개별 공급곡선의 수평적인 합계이므로 시장의 공급곡선이 개별 곡선보다 더 급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더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완만한 형태.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주택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자, 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는 공법상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분양 제도의 전환.
예, 요게 틀렸네요. 자, 후분양 제도는 자, 이 아파트가 완공이 돼야 예, 파는 거죠. 이걸 후분양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본력이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면 아파트 짓기 힘들겠죠. 근데 선분양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선분양은 자, 입주자의 돈을 가지고 완성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자의 돈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없는 건설업체도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공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의 전환이 아니라 선분양 제도의 전환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가 대체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클수록 자, 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용도 전환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용도 전환이 용이할 수도 있고 얘는요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자,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죠. 택지 가격이 좋아져서. 근데 용도 전환이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아주 쉽다는 얘기죠. 공법상 규제 같은 거 거의 없고 그다음에 바다라 산이라든가 강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지형적인 요건 다 좋다 그러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많이 못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토지가 대체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클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게 완만해진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완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수록요. 완만한 게 아니라 급해진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급해진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공급 곡선은 한계 효용 곡선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그냥 이제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하세요. 자, 이 수요 곡선은 자, 이 경제학에서는 자, 이 마지널 유틸리티 해갖고 한계 효용 곡선입니다. 한계 효용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공곡선은요, 이거는요,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냥 공급 곡선은 한계 효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한계 비용 곡선과 관련이 있다 해줘야 돼요. 한계 비용 곡선. 자, 2번 보시면 지역지구제 등 정부의 규제는 공급을 조절할 수가 있다. 맞겠네요. 어느 지역을 뭐 그린벨트로 지정하거나 이러면 공급이 조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시정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인 합계를 합으로 구하며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탄력적인 형태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린다면 얘들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립니다. 저것처럼 공급처럼. 자,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단기와 장기에 모두 수직이다. 맞는 겁니다.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자,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있죠? 예, 땅을 새로 만들어 공급하는 건데, 땅이라는 거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맥주는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로 쓰이나, 농지나 임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 치면, 자, 생산량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이걸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면 자, 가격이 이만해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 올라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수직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완전 비타. 이거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똑같은 겁니다. 단기, 장기 다. 장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부증성 때문에 절대 늘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와는 달라서 시장 분석 시에 유량, 저량 모두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얼른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주택은 부족하다고 얼른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2년이든 막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예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양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일정 기간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있죠? 이걸 좀 이거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러니까 자,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맞는 겁니다. 자,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한지를 나타내는
자, 정성적 지표이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정량적 지표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크게는 정량적 지표라는 게 있고 정량, 그 다음에요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량적이라는 것은 뭐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면적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는 걸 뭐라고요? 정량적 지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 지표는 뭐 성격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행복 지수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정성적 지표라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자, 그 정량적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량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량적 지표다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 자,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런 거 1보다 크다고 했죠? 1보다 클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승시켜 봐요. 임대료를 저 그림입니다. 이 올라가게 되면 임대수입 팍 줄어들죠? 다 도망가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1보다 클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임대업자의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하여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맞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아파트가 6개월 만에 가격이 좋아졌다 해서 6개월 동안에 아파트 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한 2년 정도 잡아요. 그럼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비하여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자, 이런 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평.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민감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라 하는데 이때 만약에 공급을 증가시켜 봐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얘는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균형량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으면서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맞겠네요.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처럼 이렇게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 다음에 순전히 뭐를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해석하라고 할 때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다 부호 무시하세요.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7% 증가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7을 5로 나누니까 1.4가 될 겁니다. 1.4.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1.4인데 자, 문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1.4 이걸 물어본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 다음에 자,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제는 커피가 오비가 있고 화이트가 있다면 화이트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오비는 수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 야, 근데 자, 그 보완제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컨대 프림의 소비가 증가하면 커피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풀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일단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의 변화율이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된 건데. 자, 15번 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10%가 상승했답니다. 이렇게 부호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했답니다. 5% 감소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5를 10으로 나누니까 0.5네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입니다. 근데 자, 지금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 소형 아파트는 현재 자,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고 했죠. 근데 수요량은 감소했네요. 현재 수요량이 감소했죠.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요량이 감소했죠. 근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변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7%가 감소했답니다. 7%가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10% 상승한 바람에 소형 아파트 임대료는 수요량이 5% 감소했죠. 근데 오피스텔 수요는 10% 증가했답니다. 7%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였죠. 반대로 그러면 그 뭐라고요? 이거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체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그리고 요거는요, 두 가지 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대체제 관계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잘 정리하시고, 잠깐만 끊었다가 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